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김봉국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좌인데요. 상상된 공동체,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수용되어서 또 이해되어져 왔고 어떻게 쓰여져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민족이라는 상상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민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민족이라는 말은 참 모호하고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 경기를 나가서 승리를 맛보았을 때 같이 기뻐하거나 또는 좌절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김연아 선수가 멋지게 피겨스케이팅을 한 이후에 그 감동의 벅찬 심정을 여러분도 느끼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는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어떤 집합적 정체성을 통해서 교감과 어떤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다는 그 느낌이 실은 민족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머릿속에서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가슴에, 심장 속에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 공동체의 주요한 의식과 행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념,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족 의식, 민족 정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 공동체가 이런 민족적 유대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색깔과 질감이 다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 인류 집단을 민족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 프랑스 민족, 영국 민족, 미국 민족 등 근대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는 그 국가의 구성원들을 민족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민족의 이름을 한민족 또는 한국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똑같은 민족으로 불리고 있는 이런 인류의 집단이 그 역사적 형성 과정은 같을까요? 아닙니다. 각각의 민족과 각각의 그 민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역사적 경험과 궤적은 각각의 민족마다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인종의 도가니라고 하는 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미국은 근대 초입부터 시작을 해서 신대륙 발견 이후에 서구 유럽부터 대량의 이주민들이 건너가서 세운 새로운 국가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결속력과 우리가 하나라는 소속감은 오랜 역사 문화적 자원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서부 개척 시대 그 이후에 근대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동일한 법과 제도와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고유한 언어, 풍속, 정서, 어떤 전통에 의해서 강한 결속과 유대의식이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근대 이후의 국가체제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그 국가의 구성원이 법과 제도의 아래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그래서 너와 내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식들이 제도화되고 정서에 깊게 박힌 과정 속에서 그런 유대의식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근대 국가의 정치적인 제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이 강하게 형성된 걸까요? 우리는 좀 역사적 경험이 다르겠죠. 우리는 흔히 반만 년의 역사를 한반도 유역에서 지속되어 오면서 그 반만 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적층되어져 왔었던 어떤 일정한 통일된 국가체제, 또 그 통일된 국가체제에서의 법과 제도와 문화와 풍속과 언어들이 누적되고 쌓이면서 다른 종족과는 다른 우리만의 동질성들을 오랜 시간에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동질적인 의식들은 갖고 있었지만 서구 유럽으로부터 불어왔었던 서양의 근대 국민 국가 체제에서의 그 국가 체제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라는 의식은 전통시대의 우리에게는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요? 신분제적 질서 속에서 계층사회 속에서 하나의 조선왕조 500년을 이룩하고 있었지만 그 사회는 엄연히 신분제적 차등 질서에 평등하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 수입되어 온 이 근대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민족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평등 개념과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이런 색깔과 의미들을 강하게 내포한 것이었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사회가 오랜 역사와 문화적 경험은 없지만 일정한 근대 국가 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적 의식을 강하게 형성되어 왔다 한다면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 문화적 공동체적 의식 속에 최근 근대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국민의 의식이 더 덧붙여져서 소위 베네딕트 앤더슨이 얘기했었던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우리 민족 의식,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구성되어져 왔던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민족이라는 것이 실은 전통시대부터 본래적으로 있어 왔던 것들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민족이라는 말로 이해되고 수용되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민족은 어떤 본래적이고 기원에 근거한 것들이 아니라 역사적 어떤 전개 과정 속에서 그 민족적 의식과 정서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이 민족적 정체성과 의식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시대에도 민족이라는 말이 아닌 다른 말로서 우리의 어떤 동질적인 의식을 표현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여러 사료들을 살펴보다 보면 민족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고 있지만 실은 전통시대에 종육 또는 동족이라는 또는 동포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종류라는 말은 주로 조선시대 때 여진족이나 외족과는 구별되는 조선인들의 어떤 동질적인 의식이나 풍속이나 문화를 견지한 인간 집단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동포라는 말은 같은 배 속에서 태어난 형제 또는 왕의 통치를 받는 신민이란 백성이란 뜻에서 어떤 혈연적 상상을 촉발시키면서 우리가 평등하고 하나라는 의식들을 나타내는 우리만의 어떤 집단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나 동족이나 동포라는 말이 전통시대에도 쭉 쓰여져 왔었지만 민족이란 말이 처음으로 동아시아 사회에서 사용되게 됐던 것은 바로 서양 근대 문물이 또 서양의 근대적 지식들이 동아시아 사회로 유입되면서부터입니다. 이 민족이라는 말은 원래 일본과 청이 서양의 언어와 개념을 번역하면서 처음으로 1870년대부터 사용되게 됩니다. 먼저 1872년에 가토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독일인 블룬칠리의 책을 번역하면서 서양의 용어인 네이션을 민족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청나라의 양계추라는 지식인이 다시 같은 맥락으로 번역을 하면서도 민족과 국민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양계추는 이 민족과 국민을 구분하면서 민족은 같은 땅에서 역사와 문화와 풍속을 같이 하고 같은 정서와 어떤 심성을, 성격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 집단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정서와 풍속을 갖고 있는 인간 집단이 근대적인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그 계기를 통해서 그 국가의 구성원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바로 민족이 국민이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이라는 것은 국민의 이전 단계의 종족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는 인간 집단이라는 뜻으로 양계추는 사용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네이션과 구분되는 에스닉 그룹 또는 에스니시티라고 흔히들 종족적 동질성, 종족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본과 청에 의해서 번역되어서 수용되었던 민족이라는 개념이 조선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이때 이 대한제국 시기에는 민족과 국민이라는 용어가 같이 혼재되어서 사용되었는데 연구자들에 의하면 오히려 민족보다는 국민이라는 용어가 대한제국 시기에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말들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 대한제국은 국권 피탈의 위험에 놓여 있어서 국민으로 거듭나서 국권을 지키고 강한 근대적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어떤 욕구와 의식들이 팽배해졌던 사회적 풍조 속에서 민족보다는 국민이란 용어가 더 유행을 했다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1910년 한일합병을 통해서 대한제국이 붕괴되고 일제의 식민지배 체제에 들어가면서 실은 국민보다는 민족이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구성원이 아닌 그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장래의 그 국가의 주체로서 그 국가를 이룩하고 발전시키는 미래의 어떤 주체로서 상정되었던 것이 바로 민족이라는 어떤 집단적 용어이자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합병 전후에 실은 최초의 전통적인 역사 서술이 아니라 민족을 중심으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썼던 분이 한 분 계시죠. 그게 바로 신채호 선생의 독사신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왕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왕조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를 한민족의 역사적 전개 과정으로 최초로 집필했었던 저작이 바로 신채호 선생의 독사신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많은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민족의 홍과 의식이 강조되는 민족의 역사 서술이 조선 사회와 우리 민족의 의식들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촉매제로서 간행이 되게 됩니다. 일제 식민지배에 접어들면서 이런 민족의식은 더욱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적 차별과 착취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그 차별받는 민족이라는 차별받는 어떤 집단적 의식들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역으로 민족의 의식과 정서에 대한 강조들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독립운동이 가열차게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적 과정들은 민족의식을 강화하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방된 한반도에서 민족 또 그런 민족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근대 국가의 건설은 최대의 민족적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방 공간 속에서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면서 서로 다른 민족의 상상들을 촉발시키게 됩니다. 좌익은 또 우익은 자신들의 계급적 입장과 정치적 지향의 차이에 따라서 진정한 민족국가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게 됩니다. 당시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개혁의 열망을 강조하고 그것들을 실현하고자 했었던 조선공산당을 필두로 했었던 좌익 세력들은 진정한 민족은 친일 협력자들을 처벌하고 사회개혁과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의 연합체로서의 민족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익들은 민주주의 없이 사회개혁 없이 민족도 없다라는 강조를 하게 됩니다. 반면 혈연 또 역사문화적 공동체 또 오랜 풍속과 어떤 전통을 강조했었던 우익들은 이것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혼이자 민족적 단합과 어떤 민족적 결속만이 돌아올 새로운 국가체제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계급적인 노선과 사회개혁을 주장하면서 민족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좌익이야말로 반민족적이라는 논리를 통해서 오히려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익의 입장에서는 민족 없이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좌익과 맞서게 됩니다. 이런 좌익과 우익의 민족을 둘러싼 의미의 경쟁 속에서 분단은 점점 가시화됩니다. 결국 세계 냉전 체제의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좌우익의 대립이 맞물리면서 한반도는 1948년 8월 15일 분단 국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단 국가는
두 가지의 아이러니한 형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쳐오면서 민족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고 그 민족의 통일된 국가를 건설하는 게 해방 이후에 가장 최대의 근무였습니다. 이런 민족적 정서에 기반했을 때 1948년의 분단국가라는 것은 민족의 열망을 좌절시켜버리는 어떤 아픈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민족이란 이름으로 국가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김구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귀국했을 때 민족지상, 국가지상을 외치면서 민족적 단결을 통해서 국가를 건설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라고 주장했었던 그 민족국가 건설의 희망이 좌절된 것이었습니다. 이 분단국가는 그럼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민족의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정치적 기구로서의 국가라는 것이 좌절된 상태에서 남과 북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이나 지배 정당성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의 정권들은 이 민족적 정당성에 결여된 것을 새로운 정당성으로 대체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분단의 과정이었고 그게 바로 전쟁에서의 자신들의 정당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어떤 사회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민족을 대신해서 이념의 공동체가 새롭게 등장되게 됐던 계기가 바로 분단과 한국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분단이 민족을 대체해서 이념을 가져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민족은 오랜 역사와 문화적 뿌리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집단을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둔 집단적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그게 어떤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세계 냉전 체제 속에서 자유 진영에 소속되어 있고 그 자유와 사유 재산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그 정체성이 강요되면서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용공과 빨갱이와 반공으로 매도되고 사회에서 타자화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배제의 과정들, 이런 차별의 과정들은 결국 남한 사회를, 대한민국 사회를 반공국가라는 어떤 단일한 정체성으로만 인정되게 하게 했습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반공의 이념의 잣대를 위협하거나 흔들리는 어떠한 사상적 자유도 주어지지 않게 됐던 현실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군간을 거치면서 분단과 한국전쟁의 과정은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이념적 정체성으로 재편시키는 하나의 역사적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과정들은 자연스럽고 어떤 토론과 논의와 어떤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폭력과 억압과 탄압과 배제 속에서 이루어진 과정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냉정 반공주의 사회로 재편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이념적 정체성으로 남한 국가의 정체성을 재편하는 이 과정들은 오히려 분단 체제 속에서 우리와는 다른 타자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서 북한 사회를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적대와 혐오와 어떤 불신의 타자로서의 북한과 북한 사회를 바라보게 했던 역사적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단 질서의 과정들은 남과 북의 적대적 감정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남한의 반공 독재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더욱더 정당화시켜주는 역할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통일의 시대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가 민족이라는 정체성의 역사적 형성 과정들, 이것들이 다시 국민적 정체성으로 재편되어져 갔었던 한국의 근현대사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미래 세대에는 새로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요구받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우리 사회는 다문화 또는 국경을 넘어서는 문화적 접병과 교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공간적 전해와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디지털 매체 기술의 발달과 교통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언어와 세계가 혼종적으로 섞이고 있는 열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에스닉 정체성으로서 혈연적, 문화적, 언어적, 혈통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체성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열린 사회에서 보다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소통 속에서 다르지만 또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와 열린 민족주의보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새로운 상상된 공동체의 실현을 우리 사회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통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의 남과 북의 적대적 정서와 서로 다른 이념적 정체성을 갖고 왔었던 남과 북의 사회가 하나로 뭉쳐지는 과정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제조적 통합만으로 이룩될 수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늘어났었던 이질성들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포용하고 대화하고 그것 속에서 새로운 같은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상상된 공동체로서의 민족이라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었고 그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 왔는지 또 그것들이 변화되어 왔다면 지금의 시대에는 어떤 변화들을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